네. 이 부분부터 먼저 해소해줘야지만 보유세, 실효세율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보유세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는 법인에 대한 과세를 그렇죠. 강화하는 예, 거다. 보유세 강화를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9.13 대책 때 개인 주택은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서의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법안 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들은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과세 기준도 시세 반영률이 30-40% 네. 개인 주택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부과 기준도 토지에만 부과되면서 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개인은 9억 이상이면 다 부과하거든요. 네. 세율도 0.7%입니다. 엄청난 반의 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네. 이분들, 이 법인들이 투기하는 거에 온상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어제 사실 보니 국세청에서 그 법인을 이용해 개인이 탈세하는 그런 네. 사례를 많이 발표를 나오고 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법인도 주택을 이용한 탈세 사례는 나오지만 지금 뭐 커다란 재벌 기업들이 대규모 탈지를 팔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돼요. 또 하나가 지금 가장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는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은 공급 정책이에요. 지금 발표가 좀 미뤄지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벨트 얘기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긴 했지만은 또 유휴부지 뭐 찾아서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 올리겠다. 재건축 어떻게 좀 손을 보겠다. 지금 막 그 스카이라인 그 서울시 규제도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공급하겠다라고 말만 하면 거론되는 지역이 집값 땅값이 오릅니다. 아주 억 단위로 오릅니다. 세종시가 이게 뭘 말해주냐면 정부의 공급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량 확대로 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공급 방식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방식이냐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100만 호 가까이 2기 신도시에서도 수십만 호가 공급이 됐거든요.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근데 왜 집값이 안 잡혔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만 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나와야 되느냐라는 공급 방식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시세에 연동되는 판매용 아파트를 이제 더 이상 공공은 좀 공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공은 자산을 보유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해서 평생 100년 정도 임대할 수 있는 주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같은 그런 주택을 이제는 공공은 좀 공급을 하시라. 그런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때 그게 도심 곳곳에 나올 때 그럼 대규모로 공급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주택이 곳곳에 나올 때 주변 집값 떨어뜨리면서 정부의 보유세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는 건데 지금 정부는 팔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시세보다 20% 변창흠 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20% 싸게 팔 수 있다. 시세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50% 올랐다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 해봤자 절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급 방식의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과거의 방식을 생각한 투기 세력들은 또 가서 투기를 하시는 거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늘리면 그거 사가지고 내가 집값도 다주택자들이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끊어주기를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일단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고. 뭐 경기도지사께서도 그러한 주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거라고 봅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대안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을까요? 수도권 과밀화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화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것들을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시라는 거는 가능합니다. 정부 때도 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간만 이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집값과는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이미 과거 참여정부에서 세종시 만들고 혁신도시 수원시 만들었지만 지금의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 재벌들이 더 비싼, 더 높은 토지 건물 올리니까 과밀한 더 붙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간 땅값도 오히려 지역은 땅값이 또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정부의 공급 방식의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화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이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따로 공급 방식의 개혁, 보유세 강화 이런 근본적인 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근본적인 처방.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그렇죠. 꺼내면서 상기 지금, 신도시들이 예, 수도권 내부에는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예. 아, 지금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전 국민의 50%가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여기에 또 신도시 공급하면 수요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아. 생각을 하셔야죠. 예, 이게 사실 대안이 뭐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법인에 대한 과세를 네. 좀 강화하는 방식 그리고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네, 지금 이 정부에서 공급책에 대한 대안이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예, 그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장선이다. 경실련에서 또 뭐 계속 발표를 하나요? 지금 부동산 관련된 발표가 저희가 있잖아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주택 처분 논란도 있고 청와대도 얘기하시지만 여전히 그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이 사각지대가 계십니다. 특히 주택 정책을 다루는 그 기관들의 분들은 어떠실지 저희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정리 중이신 모양이에요. 국회에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 내용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는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걸 권고를 했잖아요. 요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잠시 후에 8시에 뵙겠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을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샤워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만 7살. 7살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적 발전의 시기이면서도 얼굴과 턱의 성장, 치열의 발육에서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기 교정 치료는 더 큰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성인이 된 후 턱 수술을 피하는 대비책이 됩니다. 7살 우리 아이, 치과 교정의사와의 첫 만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따뜻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능함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따뜻함이라고 합니다. 아하. 따뜻함으로 먼저 신뢰를 얻어야 비로소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능력을 뽐내면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요. 커디 교수의 이 발표는 왜 우리는 말재주란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누군가 당신은 말재주가 참 좋아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칭찬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임기 초반 검사와의 대화에서 어느 검사가 대통령에게 토론의 달인이라며 비아냥거리듯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에는 저를 말재주나 부리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뜻이 들어있다며 불쾌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재주가 있다는 말은 엄연히 좋다는 말과 함께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꼼수와 잔재주를 부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커디 교수 말을 빌리자면 따뜻함은 없고 유능함만 있는 것이죠. 공자님도 재치 있는 말로 다른 사람과 맞서다가
자주 미움을 사니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느냐고도 했습니다. 말재주가 좋아야 소용없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말재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진정성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말재주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박식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 청산유수 같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상대를 향한 애정, 이 두 가지 따뜻함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잔에 차를 따르는 정성처럼 내 마음에 긴 잔을 데우고 상대를 담아보세요. KBS 58분 날씨. 서울과 경기, 충남서해 호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비구름이 내륙으로 좀 더 들어오고 아래로 조금 치우치면서 충청과 전라도 중심으로 호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많고요. 지금 호경보가 전북 임실, 충북 단양, 충북 제천과 함께 전남 영광과 전북 부안군에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가장 강한 호경보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 충청과 강원, 일부 남부지방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 더위와 또 함께하는 곳이 있을 텐데요. 오늘 오전 어제 11시를 비해서 제주 쪽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제주는 또 33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게 반복하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는 내일 장마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소나기가 남부지방의 충북과 함께 예보돼 있고 중부지방은 모레 금요일까지 쭉 비가 내렸다 그쳤다 이 반복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려 내일까지 특히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 예보 들어있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등 다른 지역도 30에서 80mm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검찰총장을 뭐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권고안을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대변인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예.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고 얘기를 시작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된 이게 악의적인 해석이나 해석과 오해에 기초한 비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렇습니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총장의 권한을 자꾸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인사권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뭐 강화시켰다. 네.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이 어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검찰총장의 권한을 수사지휘권에 있어서 없애고 인사권에 있어서도 절차를 개선한 것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장관도 마찬가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저희들이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는 절차적 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했습니다. 지금 전형 규정에 의하면은 네.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총장에게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저희들은 저희 공고안에 의하면은 네. 불기소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고려는 불기소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네. 안쪽이 날아갑니다. 네. 그럼 나머지 이제 기소지휘 부분들도 서면으로 한다든지 사전에 예를 들면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받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이제 유럽의 어떤 선진 형사사국에서 공고한 내용들을 표준 공고안들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 네. 부분은 전혀 도외시하고 장관의 권한을 오히려 높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 악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장관이요, 고등검사장, 그러니까 6명의 고검장들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이제 권고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네. 거기에 그런 수사지휘를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통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면으로 한다.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통제가 있나요? 장관으로 지금의 장관은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국제적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행사하는데 아무런 절차적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검찰총장에서 고등검사장으로 이관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정치적 수사 중립에 있어서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장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저희 유럽 평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공고한 게 있습니다. 소속 대원국 50여 개국에 예. 이제 불기소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라. 예. 장관이 하는 것. 예. 그리고 절차는 서면 지휘를 하고 담당 검사라든지 이런 고등검사장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예. 또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검사장으로 이관한 거라서 분할하는 건 맞지만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절차적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방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총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 네. 이것만은 진짜 부가시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큰 그림으로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를 양쪽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장도 지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또 이렇게 지휘를 하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맞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총장의 지위는 없어지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지위만 남게 되면은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이 수사지휘권은요. 네. 총장은 일상적으로 그 해당 수사검사에게 들어갑니다. 네. 해당 수사검사에 지휘를 하죠. 네. 그리고 우리 검찰청법 4조를 보면 네. 그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주체가 해석된 검사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네. 검찰총장을 말해가지고 역할을 할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수사지휘가 바로 정치 중립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장처럼 가져가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공권력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또 부딪혔어요. 또 몸싸움을 하다니요. 이건 좀 초등학교 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S사님이 그래서 유심칩 압수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쎄요, 그 얘기는 말 수가 없습니다. 압수된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 네. 모르죠, 뭐 또. 8655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재미나고 유익한 섹션을 듣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판 5분 전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가 혹시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오셨는지. 근데 여기 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기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번 주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혁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개혁안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에서부터 고검장한테 이제 지휘하는 내용으로 이거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개혁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임명 요건이라든지 이것도 완화시켜 놨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다수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만 딱 거론합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힘 빼기 다 네, 거의 그렇게 윤석열 나왔죠. 힘 빼기 제목이 제일 많고요. 결국 윤석열 힘을 빼서 추미애가 직접 수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부터 이 안이 들어왔냐면 이게 지금 금방 이렇게 뭐 검은 유착 사건 생겨서 이때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만든 게 아니고 2016년부터 만든 겁니다. 2016년 상당히 오래된 제도 개혁 부분이고 주된 내용은 뭐냐면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게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냐면 대검의 강력부라든지 대검의 반부패부가 있습니다. 그 부장을 통해서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 사건에 대해 부장한테 지검의 부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하라 지금껏 그래왔죠. 해왔죠. 네. 그걸 막겠다는 취지야 쉽게 말하면.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사 지휘를 못합니다. 전화하겠습니까? 네. 전화하면 니 누군데 합니다. 그거를 지금 뺀다라는 기본 검찰 개혁 방안인데 그런 내용은 언론에서 다 빼버리고 그냥 프레임 비슷하게 윤석열 힘 빼기, 추미애 힘 실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의 독립성 훼손 그리고 정치인이 그러면 다 장악하겠다는 건가? 그런 그렇게 말이 나왔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 장악할 수도 없고요. 네. 오히려 일선의 검사가 일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개혁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검 자체를 행정부서로 두는 건 언론에서 윤석열 힘 빼기라는 얘기를 한 게 되게 황당한 얘기인 게 뭐냐면 힘 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미리 있었던 얘기란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힘도 많이 빠져 있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거 하려고 왜 검찰청법 국회까지 통과시키면서 하겠어. 무리해서라도 사실 그게 정말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이 얼마나 많고요. 지금 제도는 사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많은 힘들 우리가 무소불위라고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다 봐야 되겠죠. 지금 이걸 검찰총장 그렇게 힘 빼면 권력형 비리 누가 수사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공수처 그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형사 공판 강조하겠다는 네. 거.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일부 수사권 내줬고요. 그렇게 전체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똑 떼서 지금의 검찰 모양을 가정을 하고 기존의 검찰 모양을 가정하면서 그런 검찰총장의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대신 가져간다라고 보도를 해버리면 네. 이거야말로 그래서 이게 저는 이상하게 몰라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의로 보도를 하는 건지 그거 묻고 싶어요. 검찰 기자들이 모르면 좀 물어보라고. 모르면 공부를 하고 보도를 해야죠. 네. 대충 지금 해가지고 검은juk 사건 터지니까 이런 개혁안을 낸 것처럼 보도가 된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또 깊이 있는 그런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 언론, 검사들은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싫어해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니까. 한동훈 검사장 싫어할 수 있습니다. 손지영 님이 그동안 정황을 봐서 한동훈 검사장 말은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뭐 검찰이 싫어하는지 어쩐지 뭐 기자분들이 다 여론조사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상식적으로 형사 공판에 종사해왔던 검사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을 중용한다는 걸 왜 검사들이 싫어해요? 그거는 안 맞죠. 그 얘기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인사가 곧 짧게. 있으니까요. 인사가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연기됐습니다. 내일 원래는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리려고 했었는데 좀 미뤄졌고요. 네. 의견 청취 과정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아예 지금 검사장급이라고 불리는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검 조직 축소를 한다라는 의견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노는 분들 그렇죠. 많아요. 자리가 지금 많이 비었다고 하는데 노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 차관급 대우를 하는데 차관이 뭐 20몇 명이죠? 너무 많죠. 지금. 그리고 그분들 본인들도 알아요. 고검 갔어. 그럼 쉬고 있다. 그분들이 전화해요. 나 고검 와서 할 일 없고 놀고 있어. 놀러 와. 이렇게 얘기해요. 고검 검사들 수사하다가 힘들면 술 사주는 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는데 이거 네. 짧게 하나 넣고 예. 짧게 하나 다루고 가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지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 내렸는데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수사심의에서 그 사건도 마찬가지, 이 사건도 그렇고 과연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는지. 네. 아마 2월 부산에 있었던 녹취록 자료를 갖고 다 대화가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겠죠? 피의자 소환 딱 한 번 한 거거든요. 더 소환하고 또 확보된 증거들을 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공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녹음 자료만 보도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어떤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원에 영장이 났거든요, 이동재. 예. 그래서 검사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또 정진훈 부장 같은 경우는 이 내부 게시판에 진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수사팀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중앙지검 수사팀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 진행을 한 거고, 다만 이걸 또 이제 뭐라고 얘기들을 하시냐면, 그동안에는 이정부 정권은 열애로 치고 8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를 다 따라놓고 네. 이제 와서 왜 안 따르냐,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아니 그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제도이고 좋은 제도라고 해놓고 또 왜 이제 와서 또 비판하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제부 기자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8차례에 따랐던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장치로 쓰였었어요. 그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역할이었어요, 지금껏. 그렇게 써였던 거고, 지금처럼 주요 사건에 관해서 정면으로 부딪힌 적이 없었고요. 사실은 이번의 결론도 대검이 불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검 편을 좀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검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이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좀 존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 제도 자체 취지는 좋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걸 대검에 두면 안 되죠. 네. 제도 취지도 별로고요, 전 솔직히 말해서. 2018년도 만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한번 써볼랍니다, 나중에. 피해자 생기면. 안 받아줘요. 이미 신청했었는데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있답니다. 네. 안 받아줘요. 안 쓸랍니다. 힘 좋은 사람들만 계속 쓰십시오. 그 김남국 의원은 근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좋은 제도니까 잘 보완해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보완하고 갈 길이 좀 멉니다. 네. 보완해서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저도 비슷한, 박지훈 변호사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또 좀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법원 휴정기인데, 법원 휴정기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재판 안 열리면 이때는 안 끌려가는구나. 휴가 기간이군요, 진짜로. 아이고, 좀 한숨 돌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재판들, 잊지 말아야 될 재판 짚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이게 한일 관계를 또 이 매듭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계기에 와 있어요. 이거 어떤 재판이 지금껏 지연됐지 않습니까? 재판에 불출석한 겁니다. 누가요? 이 피고죠. 전범 기업들이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법원을. 무시하기도 하고, 뭐 재판을 받은 심산이었고, 네? 강제로 이제 재판이 열리려고 하니까 또다시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 네. 그제서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리인이 나옵니다. 대리인이 나오면서 또 시간을 끌고요. 예. 결국 이제 15개월 만에 지금 23일 날 재판이 새로 열렸습니다. 지금 김현장에서 하고 있진 않죠? 김현장이 일반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장에서 하다가 너무 욕을 얻어먹으니까. 네, 바꿨죠. 예. 지금 이 일본을 상대로 한 재판이 이런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어렵지만, 어쨌든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잖아요. 네. 일본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경주에서 열린 건 미쓰시비 중공업하고 스미스키 홀릭스를 상대로 한 건데, 이 재판이 왜 이렇게 이끌어지냐? 우리 법원에서는 재판이 열렸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당사자들에게 송달이라고 하죠. 통보문을 보냈는데, 네. 이게 일본에 있는 기업에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 보내서 일본 정부가 일본 법에 붙여서 일본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거 끝난 얘긴데 왜 너네 자꾸 이런 걸 보내냐면서 불가역적, 최종적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전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송이 시작되는 걸 뻔히 다 알지만 우리는 서류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안 나와,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이제 공시송달이 있으니까요. 네.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열렸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일정 시간 지나면 재판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왔어요 하고 출석을 한 겁니다. 이 그 재판의 핵심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네. 지금 결국은 전범 기업이 불법적으로, 뭐 비록 시간은 꽤 지났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에 기반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유족이나 그 유가족들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고, 네. 뭐 지금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뭐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는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좀 줘야 되는데, 이걸 응하지 않다가 지금 다시 끌다가 다시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광주 재판은 이제 시작된 거고요.
사실은 이미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일본 제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0월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죠. 판결이 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손해배상을 1억 원 가량을 하라고 각 1억 원 가량을 하라고 배상 판결 나온 거를 집행을 못한 거거든요. 예.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압류가 다음 달 4일 날 압류 결정이 납니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 이게 네. 중요한 네. 분기점인데요. 네. 이렇게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얘기한다면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압류하면. 보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가 보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수출 규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예. 비자 막겠다는 얘기도 다시 나오고 수출 있고. 규제도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시작은 여기입니다. 네, 네. 이 재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비자 뭐 막거나 안 막거나 안 가요. 네. 안 간다고. 그거 안 간다고요. 의미 없고요. 왜 화를 내세요? 아니 화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격리되고 뭐 가도 못 하고 그 가는 이유 있는 게 낫고 예. 더더군다나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 체질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고맙다는 생각이 조금 지금은 좀 들어요. 그 전에는 일본이 뭐라고 하면 네. 좀 약간 굴욕적으로 협상하는 우리나라 외교부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등하게. 그럴 일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손해가 일본이 더 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배운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학습 효과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도 우리 괜찮네. 네. 뭐 일본 제품 없어도 우리 사는데 큰 지장 없고 네. 일본 옷, 일본 뭐 제품 안 써도 일본 맥주 안 일본 마셔도. 맥주는 안 마시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몸에 찰나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일본 맥주 안 마시죠? 한 방울도 안 먹었습니다. 일본 제품은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다 싫어요. 잘했어. 예. 네. 두 번째 재판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67만 명이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이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세대 추출을 해보니까 표본을 이제 확보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알려진 거는 뭐 1,500, 만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67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예. 뭐 중증부터 해가지고 뭐 가벼운 증세까지 있는데 근데 사참이 조사 결과예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다 합치 노출된 인구는 600만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10% 우리 전 인구의 10%가 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그 피해를 계속 하면서도 10년 동안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사실 이제 형사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2009년부터는 이게 위험한 물질이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 회사에서는 알았어요. 알고도 알았다. 팔았어요.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무섭습니다. 뭐냐면 이게 연구팀에서조차도 이거 청정제로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회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도. 근데 그걸 가지고 청정기 보고서로 그대로 판매를 했다? 예. 아까 말했던 627만 명 그렇죠. 중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열심히 썼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10명 중 1명이니까 아마 네. 거의 많이 와, 포함되는데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뉴스 볼 때마다 아찔해요. 전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아이한테는 좀 조금 그 좋은 조건, 환경을 만들어 주겠어. 그런 사람들 열심히 썼습니다. 아. 성실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썼어요. 저는 뭐 잘 안 썼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이 재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7월 21일 날 1심 속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범죄거든요. 예, 근데 좀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뎌요? 일단은 증거라든지 사실관계 확인 같은 게 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뭐 반박도 하기도 하고요. 아마 10월 정도가 돼야지만이 공판 자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검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 그런데 자료를 많이 피고인 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이 이윤 때문에 돈 벌려고 이런 진짜 파렴치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 서준은 보고서 써줬죠. 거짓 보고서 네. 줬죠. 아무 그래, 이상이 없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해야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더 있지 않을까
그 없을 거 없을 아닙니까? 거죠. 예. 아니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해야 앞으로 돈 때문에 이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늘 나오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과실치사상이라서 형사처벌에 중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기업이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이 유해성은 입증이 됐고 피해자가 얼마인지도 나왔고 그럼 최소한 적극적으로 피해를 받고 정말로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 지금도 장애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한 배상이 있어야죠. 네. 그것조차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재판은 좀 잘 진행되고 이런 내용은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좀 재판이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그 정 나서 시작해서 어렵게 기소를 해놓은 상황인데